최근에 이론 물리학자들은 양자 컴퓨터의 동작의 근간인 양자 얽힘이 사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예견했던 웜홀 때문에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들은 네이처지 등 여러 학술지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생기는 이유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슈바르츠 실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시공간이 극한으로 휘어지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시공간이 심하게 휘어져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공간 사이를 연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공상과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웜홀이죠. 물론 웜홀은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으로 그 특성은 수학적으로 예견이 되어 있고 충분히 우주에 존재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웜홀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성이 떨어지며 크기가 작은 특이점은 호킹 복사로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거시적인 물체가 통과하는 웜홀을 발견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주목한 문제는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양자 얽힘의 특성이 수학적으로 웜홀로 연결된 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성과 완전히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입자가 붕괴할 때 두 개로 쪼개진 일명 얽힌 입자는 두 입자의 물리량을 합하면 쪼개지기 전과 당연히 동일해야 하는데 이 말은 두 입자 중에 한 개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다른 입자의 물리량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모형에서 3대 물리량 요소인 질량, 전하량, 스핀 중에서 스핀만을 살펴보면 붕괴된 두 입자 중 하나의 스핀이 업스핀 상태에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다운스핀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양자역학에서 모든 입자는 관측 전까지 물리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측하는 순간 이것이 결정됩니다. 심지어 얽힌 두 개의 입자 중에 하나가 지구가 아닌 달에 있어도 지구에 있는 얽힌 입자를 관측하는 행위만으로 달에 있는 입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양자 얽힘은 마치 두 입자가 웜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자가 속기 충돌로 쿼크와 반쿼크 쌍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쌍소멸 과정에서 쿼크와 반쿼크 쌍이 웜홀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10년 전에 MIT 연구진이 발견했던 사실인데 애초에 입자가 얽혀있는 상태 동안은 두 입자 사이를 오가는 초미세 웜홀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초미세 웜홀이 존재하는 동안에 양자 얽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최근 물리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입니다. 심지어 양자 얽힘은 웜홀이라는 이 가설은 상대성 이론에서도 매우 설득력이 있는데 애초에 웜홀을 만드는 시공간의 휘어짐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질량이 있는 물질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질량이라는 것, 일명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시공간과 별개의 존재라기보다 그냥 시공간의 휘어짐 정도라는 정보량이 실체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원자보다는 작은 크기의 소립자는 국수적으로 큰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생기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입자가 붕괴할 때는 시공간의 휘어짐이 한동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관측으로 인해서 깨지기 전까지는 양자 얽힘이 유지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사실 물질이 아니라 시공간과 시공간의 휘어짐만 존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최근 물리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양자 얽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시공간이 국소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 곧 입자라면 이러한 시공간의 왜곡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시공간을 일관되게 휘어지게 만들고 이러한 현상이 결국 중력이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최근의 논문대로면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의 핵심은 결국에 웜홀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 따르면 물리량의 변화가 웜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관측하면 양자 얽힘이 깨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관측은 광자가 관측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측 대상인 웜홀 입장에서는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물리량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관측했을 때 양자 얽힘 깨짐이 일어나는 것과 관측했을 때 파동의 특성이 사라지는 이중슬릿 실험의 현상을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것은 원자 핵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붙어 있고
이렇게 쿼크끼리 붙어있게 만든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 강한 핵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글루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강한 핵력은 우주의 4대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해서 이를 서로 떼어내서 연구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팀은 이런 소립자를 쿼크라는 입자가 글루온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소립자의 속성에 주목을 했고, LHC 충돌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연구팀은 만약에 쿼크들이 글루온으로 붙어있는 입자들이 아니라 양자 얽힘으로 얽혀있는 정보라고 가정을 하고, 시스템의 에너지 엔트로피 배열을 측정한 결과 얽힘을 가정한 엔트로피 예측과 완전히 동일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는 정확히는 입자라는 형태가 아니라 양자 얽힘의 정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쿼크를 떼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쿼크가 생성이 되던 현상이 이해가 가능한데, 이런 얽힌 정보를 에너지를 투입해서 떼어내려고 했으니 당연히 투입된 에너지만큼의 새로운 정보가 생성이 될 뿐이죠. 거기에다가 이 말은 물질의 최소 단위가 입자가 아닌 정보라는 것인데, 결국에 아무리 작은 입자라고 해도 공간을 점유하는 입자라기보다는 특정 공간 좌표값에 할당된 정보, 데이터라는 것이고, 쿼크를 정적인 입자라기보다는 시공간과 상호작용하는 동적 데이터의 패턴이며, 이런 동적 데이터의 패턴으로 구성된 게 우리의 우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중슬릿 실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쿼크의 본질은 얽힌 정보일 뿐이고, 단지 이중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도달하는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그대로 얽힌 상태로 스크린에 도달해서 간섭무늬를 만들고, 상호작용이 있었으면 양자 결 어긋남으로 인해서 간섭무늬가 사라졌던 것 뿐입니다. 애초에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얽힘된 정보가 이 우주라는 시스템 안에서 연산 과정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최근 물리학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 얽힘이 사실 시공간의 얽힘이고, 애초에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시공간의 왜곡 패턴이라는 연구들과도 맞아떨어지는 게 결국에 시공간의 왜곡 패턴이라는 정보가 곧 입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입자가속기 충돌 실험의 결과와 진공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쌍소멸이 생기는 이유에도 대입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말하는 우주의 진공은 사실 완전한 진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히 무에 가까운 진공을 만들었다고 해도 진공 안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가 바로 뿅 하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공간이 오목하게 휘어진 형태를 쿼크, 볼록하게 휘어진 형태를 반쿼크라고 생각한다면, 이 둘이 상쇄하면 완벽하게 제로가 되므로 시공간이 완벽하게 출렁이지 않는 게 아닌 이상 진공에서 쿼크와 반쿼크가 생성, 소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정확히는 시공간의 왜곡 패턴을 담은 정보가 생성이 되었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주의 본질은 곧 데이터, 즉 정보다라는 건 물리학자들이 소립자 연구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의심이었습니다. 강입자 충돌기라는 발명품으로 강제로 양성자보다 작은 구조인 쿼크까지도 발견했지만, 이 쿼크라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물질이라는 관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관측 결과를 동반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쿼크를 입자라기보다는 디지털 정보라고 보고 이해하는 게 더 그럴듯했고,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촉근이론도 이 이상한 쿼크라는 소립자를 1차원 끈이 진동하는 패턴이라는 정보에 대입해서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팀의 연구가 놀라운 건 쿼크 간의 결합이 정보 간의 양자 얽힘이라는 관점에서 양자 세격학을 대입해서 계산을 했을 때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값이 나왔다는 것이고, 결국 우주의 기본 단위는 데이터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주의 본질은 양자 얽힘을 통해서 표현되는 정보 패턴인 양자 데이터고, 우리 눈에 실제화돼서 보이는 건 이 데이터의 연산 결과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양자 얽힘을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사실상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연산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결국에 엄청난 크기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완벽한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은 아닐지, 더 나아가서 애초에 이 세상도 시뮬레이션 우주 안에 있는 시뮬레이션 우주 안에 있는 시뮬레이션 우주일지도 모른다는 영화 13층 같은 상상까지도 하게 되는 연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밝히려면 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수는 소수입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 나눠지지 않는 숫자로, 마치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가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의 수를 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소수는 한마디로 숫자계의 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특징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분야는 암호학입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소수를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소수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암호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암호에 사용되는 소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수이고, 소수에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를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빨라지겠지만 소수를 푸는 게 노가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 3, 5, 7, 11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를 아무리 큰 소수까지 찾아온다고 해도 등장하는 규칙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소름 돋는 건 250년 전에 또일러가 소수를 통해서 만든 일명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1-소수 제곱분의 1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다 보면 원주율 파이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원의 지름과 둘레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인 원주율이 대체 소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 1을 제외한 모든 숫자가 소수만 사용이 된 이 공식에서 원주율 파이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고, 원주율은 최첨단 물리학에 모두 다 등장하기 때문에 소수는 뭔가 우주의 비밀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소름 돋는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후에 천재 물리학자로 유명한 리만은 오일러가 만든 공식에 흥미를 느껴서 오일러 공식에서 사용되는 소수를 무한대로 확장시킨 리만 제타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에서 점점 큰 새로운 소수가 등장을 하는데 어떠한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소수가 등장하는 규칙에는 어떠한 패턴도 보이지가 않았지만 드디어 처음으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리만은 이런 제타 함수에서 나타난 패턴을 보고 제타 함수에 자명하지 않은 해는 모든 실수부가 2분의 1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소수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규칙이 있다는 가설인 것이죠. 이게 바로 현재 증명만 된다면 우주의 비밀이 풀릴 수도 있다고 회자가 되고 있는 그 유명한 리만 가설입니다. 아니, 고작 소수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우주의 규칙과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계속해서 보시면 소름 돋으실 수 있습니다. 리만 가설을 낸 이후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려고 했던 수학자들은 이 제타 함수에서 소수가 등장하는 간격을 표현을 하는 수식을 하나 찾아내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문제는 이 수식이 막 생겨났을 때에는 수학자들에게는 생소한 수식이었지만 물리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익숙한 수식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 이 수식은 양자역학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소수가 등장하는 규칙을 설명하려다가 나온 수식이 현재 우주의 본질에 가장 접근한 양자역학에서 소립자들의 운동을 나타내는 방정식과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이죠. 전에 제 채널에서 자주 다뤘고 브라이언 그린이 이야기하는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에서도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우연인가 싶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소수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과 보안, 암호에서 항상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기하죠. 리만 가설이 양자역학과 관련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 리만 가설을 풀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인 존 내쉬는 엄청난 수학 천재였는데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생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리만 가설 증명에 근접했던 많은 수학자들이 사고로 죽거나 정신 이상 증세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때문에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살 행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죠. 지금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숫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3.14159.점점점으로 시작하는 이 숫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주율 파이로 지름과 원의 둘레의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원은 가장 간단한 도형으로 별부터 행성 그리고 원자들까지 우주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형태인데, 놀랍게도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름과 그 둘레의 비율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름을 1이라고 했을 때 둘레의 비율을 나타낸 숫자가 바로 파이인 것이죠. 다음은 자연상수 2입니다. 무수히 많은 자연현상에서 원주율 파이가 발견되는 것만큼 많이 발견되는 상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연상수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수함수로 증가된다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이 자연상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연현상에서 너무나도 자주 발견돼서 공대로 진학하면 항상 나오는 숫자죠. 다음은 숫자 1과 0입니다. 1은 설명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숫자 0도 존재하죠. 개념적으로 따지면 우주는 무언가 존재하는 최소 단위인 1과 아무것도 없는 개념인 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또한 0과 1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모스부호 또한 0과 1 두 가지 개념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허수 i인데요. 아니,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주를 구성하는 숫자랑 뭔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생기는 원인이 시공간이 휘어지면서 생긴다고 주장을 했고,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3차원 시공간이 우리의 시공간과 다른 방향으로 휘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복소수는 실수와 달리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수와 다른 축을 만들어서 표현합니다. 이를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축은 물리적 관점으로 보면 다른 새로운 차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주가 실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친다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생기는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차원, 즉 허수가 필요합니다. 결국 복소수 i는 우주의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죠. 지금 언급한 이 5가지 숫자들은 모두 수학자들이 인정하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1, 0, 파이, 2가 인류가 발견해낸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4가지라 그래요.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5개의 숫자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우주의 근본을 담고 있는 숫자들이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 5개의 숫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원주율과 자연상수, 0과 1, 그리고 허수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숫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오일러 공식이죠. 아니, 분명히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수들만으로 깔끔한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원주율이랑 자연상수가 대체 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걸까요? 물론 이 공식을 수학적으로 풀이할 수는 있겠지만 하필 원주율이 3.14인 것이랑 자연상수가 2.71인 게 설계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인데요. 이 때문에 이 공식은 많은 수학자분들이 처음에 이 공식을 접하고서 우주의 비밀이 수학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매년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식으로 선정이 됩니다. 어쩌면 이 공식은 우주의 기본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20세기의 물리학자들은 중력과 전자기력 외에 새로운 힘인 핵력을 발견합니다. 원자핵 내부에서만 작용하는 힘인 핵력 덕분에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가능하고 무거운 원소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현재의 우주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핵력의 근원이나 규칙조차 알지를 못했고 실험까지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강입자 연구소에서 많은 실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핵력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려고 했던 물리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0세기에나 들어서 처음 발견이 된 중성자와 양성자들의 실험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기술해보니까 무려 200년 전의 수학자인 오일러가 만든 오일러 베타 함수와 똑같았다는 것이죠. 오일러 적분이라고도 불리는 이 오일러 베타 함수가 얼마나 정확했냐면 당시에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실험 진행 결과를 오일러 베타 함수로 미리 계산해서 예측하고 실험을 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오일러 베타 함수로 예측한 결과는 죄다 들어맞는데 정작 이 베타 함수가 가진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아무도 이 공식이 완벽히 들어맞는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공식만 외워서 새로운 실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었죠. 일부 수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어쩌다 신의 답안지를 얻은 과학자들이 풀이 과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답을 베껴 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답안지는 베껴 쓰더라도 적어도 풀이 과정은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한 몇몇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핵력을 완벽하게 설명했던 오일러 베타 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공식이 왜 원자에게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죠. 다들 알다시피 함수는 그래프나 도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10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가 각각 10인 정사각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정육면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1974년에 오일러 베타 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풀이했던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식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소립자의 형태를 0차원의 점이나 3차원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1차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모습을 수식화한 공식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어처구니 없게도 우주의 기본 단위가 1차원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몇 개 더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공식을 만들자 믿기지 않게도 그동안 난제였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졌고 심지어 수학적으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통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바로 촉근 이론이죠. 우주의 물질을 1차원이라고 가정한 공식이 원자의 가장 작은 소립자에 일어나는 현상을 완벽히 설명을 하고 4대 힘과 양대 이론까지 통합시킨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때문에 촉근 이론이 이론상 증명이 불가능함에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숫자로 수학계의 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6은 사실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2와 3으로 이루어진 숫자인 것이죠. 마치 물 분자를 원자로 쪼개다 보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것처럼 숫자 6은 2와 3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인 것입니다. 6보다 훨씬 큰 숫자라도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어떤 소수들의 곱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가 불가능해서 현대 암호학은 매우 큰 소수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죠. 그런데 수학자 오일러가 1-소수 제곱분의 1을 곱해나가면 원주율 파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소 같은 소수로 만든 공식의 끝에 원주율이 등장한다는 건 매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수학자들이 소수를 통해 만들어낸 오일러의 공식을 연구했죠. 그러던 중에 수학자 리만은 이 오일러 공식에서 소수를 무한대까지 확장시킨 새로운 공식인 제타 함수를 만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소수가 등장하는 데에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다. 수학자들은 제타 함수에서 소수가 등장하는 간격을 수식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했고 이 수식을 접한 물리학자들은 매우 놀랐는데요. 수학자들한테는 처음 보는 수식이었겠지만 이 수식은 놀랍게도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소립자들의 운동규칙을 서술한 방정식과 완전하게 동일했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신기한 이유는 만약에 양자역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물리학자들한테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알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수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수식을 얘기할 정도로 우주의 근본, 우주의 비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식이 바로 이 수식인 것입니다. 이 수식은 관측하지 않을 때 입자가 파동의 패턴을 보이는 이중슬릿 실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아니 대체 왜 물리학과 이 우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학의 소수의 규칙을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이 수식이 대체 왜 우주의 비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양자역학의 공식과 동일한 것일까요? 이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고 리만 가설을 증명하면 양자역학의 이중슬릿의 비밀이나 더 나아가선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회자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놀랍게도 수학이 물리학, 그것도 우주의 근본을 연구하는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같은 최첨단 물리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연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원주율과 자연 상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떨어지는지, 적분 공식을 위해서 만든 오일러 베타 함수가 왜 소립자의 핵력을 설명을 하는지, 왜 소수의 규칙을 찾으려고 만든 공식이 양자역학의 소립자의 운동 규칙을 찾으려는 공식과 똑같은지 너무나도 신기하지만 분명한 건 이 우주의 본질과 수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이란 무엇일까요? 대체 뭐길래 우주의 본질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수학은 다르게 말하면 연산입니다.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위한 학문이 수학인 것이죠. 즉 데이터를 이용한 연산, 그것을 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학입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정해진 코딩에 의해서 연산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우주가 수학에서 발견되는 규칙과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면 우주는 데이터에 기반한 연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을 설명할 방법 중에 하나는 연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자로 실체화하지 않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고, 우주가 곧 수학이라면 수학은 곧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되지 않은 입자가 입자로 실체화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어쩌면 오일러 공식이 우주에 코딩된 기본 함수이고 베타 함수가 데이터고 리만 가설로 이를 암호화해놓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우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이만